시골 마을의 남자애들에게 당해 임신을 하게 됐고 저녁날 H가 찾아왔어. 임신을 했다고. 병원에 창문도 없고 문이 닫혀있어. 정신병원이었던 거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해줬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연희님 그리고 구독자분들. 저는 최근에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현희님 방송을 알게 되어 일하는 중간중간 졸리거나 할 때마다 라디오식으로 들으며 일하는 시청자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충남 지역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상 반말체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6남매인데 6남매 중에서 아들은 내가 두 번째지. 첫 번째 장손인 사촌형이 있지만 할머니가 달라 별로 이쁨을 못 받았고 우리 할머니에겐 내가 장손이기에 집안에 엄청난 이쁨을 받았지. 가부장적이고 유교 사상이 깊어 제사 때는 항상 한복을 입었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안이었어. 대충 다들 이해가 되지? 아버지는 시골에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집은 밭이 엄청 컸어.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축구장 정도 크기의 밭을 4-5개 정도 갖고 계셨으니까.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 대략 30년도 전인데 그때 당시 우리 집엔 골드스타 TV가 있었어. 다른 집안 사람들은 채널을 돌릴 때 항상 TV에 가까이 가 다이얼을 드르륵 돌리며 채널을 변경할 당시 우리 집을 리모컨으로 딸깍딸깍 했을 정도니까. 전자제품을 전부 서울에서 사서 시골집으로 가지고 왔고 여튼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 항상 사랑만 받으며 부족한 거 없이 지내다 보니 돈의 개념도 모르며 자란 거야.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겠지.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헛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농사로 바빴고 가을엔 추수하며 정산하시느라 바빴지만 겨울에는 한가해. 그래서 겨울에 항상 집에 안 계셨지. 도시로 나가 항상 개집질을 하고 다니셨거든. 담배 빼고는 나쁜 짓은 다 했던 것 같아. 어릴 때는 항상 아버지는 바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그래서 엄마, 누나, 그리고 내 생일에는 셋이서 케이크를 사놨고 우리끼리 축하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지.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된 거야. 내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겨울이 되니 어김없이 나가시려고 할 때 엄마가 말리는 거야.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 제발 그만하고 집안에 충실하자.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그렇게 싸움이 됐고 거실에 나가려는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를 향해 날라차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한참 뒤 아버지는 씩씩대며 나갔고 나와 누나는 울면서 엄마에게로 갔지.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야. 살려줘 라고. 당시에 7살이었던 나 그리고 9살이었던 우리 누나 무엇을 알겠어. 119에 대한 개념도 없었지. 대가리가 꽃밭이었던 거야. 무작정 나는 맨발로 집을 나가 소리쳤어. 살려달라고. 울면서 마을을 뛰어다녔지. 그렇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 성인이 되어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당시에 전주 16주가 나왔고 갈비뼈 골절로 인해 폐가 찢어져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내 생각엔 더 심하게 다쳤던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할까봐 더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아버지는 나가신 거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며 나와 누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지내게 됐어. 어머니는 3달 정도 입원한 뒤 퇴원을 하자마자 집에 오셔 짐을 싸고 나가버렸지.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게 된 거야. 아버지는 그 길로 다른 여자를 찾으러 나갔고 집에는 나와 누나 둘만 남게 됐어. 아버지가 워낙 망나니같이 살아서 그랬을까? 같은 시골 마을에 큰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나와 누나를 거두어주지 않는 거야.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아버지께서 동네 아줌마들을 다 건드리고 다녔더라고. 근데 마을 사람 중에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워낙 아버지께서 농사를 크게 짓고 그 당시에 돈이 있다 보니 군수람도 알고 지내며 뭐 여튼 그랬는가 봐. 그렇게 나와 누나는 커다란 집에 덩그러니 놓이게 된 거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누나는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바로 엄마를 찾아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엄마와 살게 됐고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저 집에 혼자 남게 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라면을 끓여 먹는 방법밖에 몰랐어. 그래도 집에는 라면이 몇 박스가 있었거든.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야. 왜 큰아버지 댁이나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몇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와서 집에 라면과 생필품을 사주시고 돈도 주고 했거든. 그래서 굶어 죽진 않았어.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봤자 시골 부자가 얼마나 부자겠어. 정확하게 3년 정도 밖으로 다니다가 거지꼴이 되어선 집으로 돌아오셨지. 나는 행복했지. 나도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는구나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 동네 슈퍼마켓 하는 아줌마와 아버지가 붙어먹게 됐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지 새끼 마냥 그 슈퍼마켓에 가서 버스비를 매일 구걸하며 갔지. 치욕스러웠어. 아버지는 그 여자와 행복했던 건지 내 존재를 점점 귀찮아하고 멀리하더라고. 어느 날부턴 버스비조차 주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거야. 집에 라면은 떨어져 가고 배는 고프고. 그 당시에 나는 운동을 했어. 육상부였지. 왜 운동을 했냐면 운동이 끝나면 항상 선생님께서 우유와 빵을 주셨거든. 그리고 급식비를 학교에서 지원해줬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지내야 했고, 매일 1교시만 수업을 받고 2교시 때부터는 운동장에 나와 죽어라고 운동했어.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운동하고, 오후 6시가 되면 운동이 끝나 집에 가려고 하면 급식소 아주머니들이 불쌍하다며 나에게 남은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을 비닐봉지에 싸주셨지. 그러면 나는 그걸 집에 갖고 와서 먹고 말이야. 나는 방학이 싫었어. 왜? 굶어야 하니까. 어떻게 버텼냐고? 학교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 대회에 나가 입상하면 체육선생님이 용돈을 줬거든. 1등하면 3만원, 2등하면 만원, 3등하면 5천원.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모아 방학 때 라면 박스를 샀고, 신라면은 비싸니 안성탕면이나 스낵면을 샀고, 돈이 없을 때는 라면 한 봉지를 갖고 일주일도 버텨봤어. 그때 당시엔 친구가 없었지. 위생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땀을 흘리면 씻어야 하잖아.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졌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일진이 돼버린 거야. 나쁜 길로 빠지게 된 거지.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어. 이미 술, 담배는 초등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정말 많은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녔어. 힘이 세고 잘 나가고 싸움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으면 만지고 벗기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지. 그런 개망나니 같은 새끼를 누가 돌봐주겠어. 당연히 같은 마을에 살던 할머니, 큰아버지, 친척들마저도 나를 외면한 거야.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말이야.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도 꼴통이다 보니 친구들과 실없게 공고를 가게 됐고, 그때 나는 첫사랑을 만나게 됐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여자를 만나게 돼. 그 친구를 제이라고 할게. 제이는 정말 착한 아이고 이쁜 아이였어. 몸매도 훌륭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몸매 좋다, 얼굴 이쁘다 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후리고 다녔어. 근데 제이는 남달랐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 같은 학년에 같은 과. 그러나 반은 달랐고 너무너무 그 아이가 보고 싶어 매일 그 반을 찾아갔지. 친구들을 핑계대면서. 눈은 친구를 바라보고 입에선 욕설을 내뱉으며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내 신경은 온통 제이를 향해 있었어. 그렇게 혼자 짝사랑을 하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사고뭉치였던 나는 학교 여기저기 청소하다가 학생회실을 청소하게 된 거야. 거기에 제이가 온 거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 안녕이라고 말이야. 그 안녕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를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는지 몰라. 제이도 답해주는 거야. 안녕? 이라고 말이야. 정말 이게 행운이구나 싶었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는 기분이었지.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고 조금씩 친해져 갔어. 매일 학교가 끝나고 제이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줬고 버스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봤지. 많은 대화를 하며 말이야.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나는 결심을 하게 돼. 고백을 해야겠다고. 근데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야. 우리는 친구 사이가 좋아. 너랑 나는 어울리지 않잖아. 지금 가끔가다 너가 무섭기도 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런 것일까? 하지만 나는 좌절하진 않았어.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을 하지.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인생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 나는 내 이름 석자도 한자로 영어로 쓸 줄도 모르는 바보였거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녀석들을 붙잡고 물어봤고,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선생님들을 찾아가 물어보며 하나하나 배워갔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나는 전교 꼴찌에서 놀던 녀석이 전교 20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와. 당연히 우리 학교가 엄청 꼴통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나는 열심히 하긴 했거든. 그리고는 제이에게 찾아가 고백을 했어. 사귀자고. 그녀는 나의 고백을 받아줬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게 됐지. 행복했어. 데이트라고는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담배 피고 모텔 가서 그 짓거리만 할 줄 알았던 내가 처음으로 영화관이라는 곳도 가보게 된 거야. 행복했지. 그녀를 만나는 순간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았거든. 그러나 역시 하늘은 나를 버렸나 봐. 제이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그저 울기만 하지. 그리곤 자퇴를 한다고 하더라.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았지. 대답도 안 해주고 그저 울기만 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그렇게 제이를 잡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거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이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의 남자애들에게 당해 임신을 하게 됐고 병원을 가서 유산을 했으며 남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그래서 지역을 떠난다고 말이야. 그 당시에는 시골이다 보니 여자가 얼마나 흘리고 다녔으면 그러냐며 피해자인 여자를 보호하기보단 비난을 하던 시대였거든. 그렇게 나는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방황을 하게 된 거야. 다시 쓰레기의 길을 가게 된 거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딛게 돼. 그게 바로 매춘업, 여자 장사라고도 하지. 그쪽 세계에 발을 딛게 된 거야. 어차피 내 인생에 여자는 없다 생각하며 말이야. 당시에는 천안에서 일을 배웠어. 천안하면 떠오르는 업소가 있지. 연예인들도 그 지방에 와서 행사하고 나면 꼭 들린다는 그 업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이니 아마 그 당시에 천안에서 유흥을 좀 즐겼다는 사람들은 알 거야. 매일매일 색드림하며 누나들과 어울렸고 술 먹고 방문한 손님들께 형님 하면서 팁도 받아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미래도 없었지. 매일매일 일하면서 팁도 받고 월급도 받으면 그냥 통장에 차곡차곡 입금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군대 영장이 날라왔고 군대에 입대를 했지. 입대에서도 뭐 그럭저럭 그냥 살았어. 특별하게 잘하지도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말년 휴가를 나오게 됐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한잔 하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 제이가 죽었다고 말이야. 제이가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이의 부모님께서 병원을 데려가 아이를 지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제이의 상처를 지우진 못했나 봐. 매일 방에 처박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내다가 결국엔 방에서 견디지 못했다고 말이야. 친구들은 내가 군 생활 중에 알게 되면 탈영하거나 사건 사고가 생길까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걸까? 하고 말이야. 정말 술을 많이 마셨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기억도 없었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내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는 거야.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 대답을 해. 기억 안 나? 라면서. 친구들과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악을 쓰며 발악을 했대. 그래서 친구들이 알고 지내던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자동문을 불러 나와 같이 모텔에 집어넣었던 거지.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녀를 H라고 지칭하도록 할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는 부대에 복귀를 했고 그렇게 몇 달 뒤 전역을 한 거야. 저녁날 H가 찾아왔어. 임신을 했다고.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당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고. 어떻게 하겠냐면서. 그래서 병원에 갔지, 지우려고. 근데 병원도 참 고약하지. 초음파를 하며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아이의 심장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같이 뛰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신이라는 것이 나보고 다시 살아가 보라고 선물을 주셨나 보다 하고 말이야. H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어. 나 차고. 무조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새끼, 내 가족은 삼시세끼 따순밥을 먹고 살게 해주겠노라고.
근데 막 군대를 전역한 놈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 입대하기 전에 업소에서 일을 하며 모아두었던 1,000만 원뿐인데 그 1,000만 원으로 우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투룸을 구해 거기서부터 신혼집 살림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천안에서 일하던 업소를 무작정 찾아갔어. 일을 달라고. 다시 일을 배우겠다고 말이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주먹 쓰고 깽판 부리는 것을 빼면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이것뿐이었거든. 정말 열심히도 일했지. 입대 전에는 그저 노가리만 까며 손님들에게 아부하며 팁이나 받을 줄 알았던 내가 이제는 가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손님들께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일을 착실하게 배우기 시작했지. 사장님도 저놈이 달라졌다며 드디어 정신 차렸다 칭찬해주고 월급도 많이 받았어. 그 당시에 월급만 300만 원에 손님들과 아가씨들이 주는 팁으로만 5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 말이야. 쉬지 않고 일했지. 쉬는 날은 일을 나가면 그만큼 월급으로 주셨거든. 매일 오후 3시쯤 일어나 씻고 준비해 4시에 출근해서 가게를 청소했고 그러면 5시쯤 아가씨들과 사장님이 출근해 6시부터 장사를 해.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퇴근했지. 매일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어. 너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 점점 주변 사람들의 애기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얘기하는 거야. 나랑 안 닮았다고. 그때 내가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멍청했지. 그냥 눈, 코, 입만 달려있으면 다 그게 나를 닮은 건 줄 알고 지냈으니까. 그러다가 애기가 3살이 되던 무렵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집이 비어있는 거야. 거실에는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얘기해주더라고. H가 돈을 많이 벌어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보증금을 빼달라고 말이야. 그래 맞아. H가 내 돈을 갖고 튀어버린 거지. 멍청하게 내 아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경제권을 H에게 준 잘못이었던 거야. 그 길로 밖으로 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청해봤지. 그러나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 후에 알게 되었는데 역시 H가 내 아이라고 얘기했던 아기를 나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야. 누구의 아이인진 모르겠대. 그래서 도망을 쳤다고. 여튼 그렇게 또다시 상처를 입고 세상을 향해 침을 뱉고 술만 마셨어. 죽으려고 했지.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술만 마셨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소금 한번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먹고 그랬으니 말이야. 그렇게 보름 정도를 술만 마시다 보니 몸은 말라가지 복수만 차게 되더라고. 황달 증상도 나타나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세상 살기 싫더라. 근데 사람은 죽으리라는 법은 없는 걸까? 또다시 신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줘. 그게 바로 우리 업소 사장님이었던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던 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을 하시다가 수소문 끝에 내가 모텔 방에 술만 처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를 찾아오신 거지. 문을 열어보니 내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급하게 119를 불러 나를 살리셨더라고.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야. 내 팔다리는 다 묶여 있었고 근데 뭔가 이상해. 병원에 창문도 없고 문이 닫혀 있어. 그래 맞아. 정신병원이었던 거지. 원래 정신병원이라는 곳은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금하며 치료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사장님께서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해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 사장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대.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해도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쟤는 부모님이 한 번 더 손주를 보겠다며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 엄마의 행방을 알게 됐고 내 생활에 대해 얘기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차후에 나랑 만나게 해주기로 했대. 여튼 그렇게 나는 정신병원에서 2달 정도 입원을 하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 엄마와 사장님과 셋이서 만나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 내가 조용한 곳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 그날 밤 혼자 경포대 해변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는 내가 걱정이 된다며 사장님과 엄마가 나를 찾아다녔고 사장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지.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사장님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 처음에는 이발소라는 것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누전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사장님이 가게를 얻으신 건물이 전부 홀라당 불에 타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모님과 아이 둘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서 죽으려고 했지만 너무 예쁜 얼굴로 자고 있는 아들, 딸을 보고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 독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라고 해서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업소마다 찾아가 아가씨들에게 옷을 파는 가운 장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올라오셨다고 말이야. 너의 마음을 100%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그 독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이 40년을 살아보니 느낀 건데 세상은 살만하다고. 정말 많이도 울었지. 갓난아이처럼.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어. 그런 나를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토닥여주며 사장님은 받아주셨고,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천안으로 왔어.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지. 악착같이. 매일 매달마다 앞자리가 달라지고 불어나는 내 통장 잔액만 바라보며 버텼어.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내 나이 30이 되었을 때 사장님이 나를 불러 얘기하는 거야. 본인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고 아들과 딸도 시집장가 갈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 이제 그만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데,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보고 싶다고 나에게 동업을 제안하는 거야. 대신 천안이 아니 본인의 고향으로 가자고. 어디라고는 말을 하진 않을게. 말을 하면 신상이 드러날 것 같아서. 한번 죽었던 인생 뭐 있나 라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나는 수락했고 사장님의 고향으로 내려가 그리고 동업을 시작한 거지. 초기 자본금 2억을 썼어. 내 통장은 이제 텅장이 돼버렸지. 그렇게 사활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리고 하늘도 이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건진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됐어. 매달마다 내 통장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었지. 가장 장사가 잘 되던 달에는 3,500만 원까지 입금을 했고,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하루하루 행복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술이 생각이 나 근처 술집으로 가게 됐어. 그 지역은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술집마다 미군들이 많았어. 그리고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외국인 여성들도 많았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보드카를 홀짝홀짝 마시며 주변을 구경하고 있는데 주변에 미군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야. 내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딱 봐도 미군들이 외국 여성들을 꼬시고 있었고, 여성들은 그걸 거부하는 것 같았지. 그렇게 싸움이 되었고 나는 안주 삼아 구경을 했지. 그러다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나는 주변에서 구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되어 같이 조사를 받게 된 거야. 영어로 쌀라쌀라대는 미군들은 그래도 경찰들이 어떻게든 상대하는데, 외국인 여성들은 본인들 나라 말로 시루브렁 대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러시아 말 같은 거야. 경찰들과 도저히 대화가 안 되지.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던 그녀는 외국인 여성들과 뭐라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한국 경찰과 외국인 여성들은 서로 통역을 해주고 있더라고. 정말 멋있더라. 그리고 신기했어.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와 외모, 몸매, 분위기, 모든 것이 몽환적으로 느껴졌거든. 그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나에게 집을 가래.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갔어. 뭐에 홀린 것처럼 말이야.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목격자인데 혹시 제 증언이 더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집으로 갔고 이틀 뒤 그녀에게 연락이 온 거야. 안녕하세요. 그때 경찰서에서 봤던 분 맞죠? 사건 잘 마무리됐고 완만하게 합의했어요. 궁금해하실까봐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이야. 서로 인사치레를 하며 감사하다 고맙다. 그날 집에는 잘 들어가셨냐? 식사는 했냐 하며 그냥 쓸데없는 말로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 그리고는 말했지. 우리 만납시다. 식사 한번 해요.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고 우리는 저녁에 만나게 됐어. 정말 순수하게 밥만 먹을 생각이었는지 이 여자는 러시아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하는 거야.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비위가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꾹 참아 먹어가며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갔어. 그리고 내가 말을 했지.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나랑 연애합시다.
그녀는 거절하는 거야. 본인은 연애 생각이 없으며 나와는 종교가 맞지 않아 연애할 수 없다면서. 그녀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대. 그래서 연애하며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면서. 나는 그녀에게 얘기했지. 그럼 당신의 하루 일당을 제가 주겠습니다. 저랑 데이트하시죠. 그녀는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본인이 접대부가 아니라 말하며 자리를 일어나지. 무언가 잘못됨을 감지했고 사과를 하며 자초지종을 얘기했어. 오해한 것 같다고. 나는 그저 당신과 순수하게 데이트를 하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고 당신을 알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녀는 내 사과를 받아줬고 우리는 그 레스토랑에 나와 공원에 앉아 더 많은 얘기를 나눴지. 알고 보니 그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본인은 한국에 사립 통역사 일을 한다고 말이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영어, 한국어 이렇게 5개국어를 할 수 있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생활하다가 통역이 필요하면 본인을 부르거나 전화를 하면 통역을 해주고 건당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본인의 나라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한국 돈으로 100만원 벌기 힘든데 물가는 한국과 비슷해 생활을 하기 힘들어.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고. 그녀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고 어머니는 병원의 내과 의사 선생님이지만 친오빠가 간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해 어머니의 월급으로만 생활하기 힘들어 본인이 돈을 벌어 본국에 보내주며 생활하고 있다고. 그날 저녁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공원에 서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녀는 나의 과거를 듣고 공감해주며 함께 울어주고 화를 내줬어. 그날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를 찾아가고 연락하며 매일같이 구애를 했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아니, 그녀는 100번을 찍어야 했어. 1년 동안 구애를 했지. 와. 그리고 그녀는 매번 거절을 했고 그녀는 비자가 만료가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그녀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고 생각을 했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다. 이 사람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작정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 돌아오는 티켓은 예매하지 않았지.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야. 사장님은 나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고 가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갔지. 처음에는 타국에 도착해 막막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녀의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었고 그녀가 받는 거야. 그리고 얘기했지. 나 지금 카자흐스탄입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놀래는 거야. 미쳤다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2시간 뒤에 그녀는 내가 있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갔지. 집으로 가니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오빠의 아내와 2아이. 그렇게 6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 앞에는 나는 얘기를 했지. 그녀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한국에 데리고 가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그녀의 가족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거야. 갑자기 웬 놈이 나타나 딸을 달라고 하니까. 그녀의 가족들은 상의를 하더니 어쨌든 손님으로 왔으니 카자흐스탄에서 즐거운 여행하라고 하면서 반겨줬어. 역시 한방이 있는 분이셨네요. 그렇지.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녀와 그녀의 가족, 친척들과 수없이 만나가며 휴대폰 어플을 통해 번역하고 대화하고 술을 마셨어. 그리고 한 달 뒤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지. 나와 같이 한국에 가자라고 말이야. 그녀가 답하는 거야. 알았어요, 오빠. 드디어 성공한 거지.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됐어. 나중에 말하기로는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많이 설득했다고 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먼 나라에서 찾아왔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색할 텐데 서툴지만 같이 어울려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지 않냐고. 그렇게 그녀의 친인척들을 전부 그녀의 집으로 초대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 내가 그녀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결혼식을 했지.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결혼식과 다르게 집안에서 주변 친인척들을 모아 선언하고 축복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방식이야. 3일 동안 정말 보드카는 질리도록 마신 것 같아. 양고기도 엄청 먹었지. 아마 3일 동안 내가 양 반마리와 말의 다리 한쪽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드디어 우리는 손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어.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그녀의 비자를 F6으로 변경해야지만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가 있거든. 그 혼인신고하는 날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하더라고. 오빠는 저에게 첫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거예요. 참 감사한 말이지.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했어. 오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둬요. 오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저는 싫어요. 다음날 나는 사장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됐지. 그렇게 일을 그만둔 나는 당장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탁송 일부터 시작해 대리운전 일도 하다가 지금의 덤프트럭까지 오게 된 거야. 와, 대단하세요. 하지만 만족하고 있어. 장거리 일을 가게 된다면 그녀와 함께 덤프트럭을 타고 이곳저곳 다니며 수다도 떨고 항상 같이 있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살아온 나의 인생, 40을 앞에 둔 30대 후반의 인생을 살아오며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그러나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이 3번의 기회를 준다고 말이야. 아마 첫 번째 기회는 개망난이 쓰레기 인생에서 구원해준 제이를 만나게 해준 것이고, 두 번째 기회는 업소 사장님을 만나 다시 삶을 살게 해준 것이고, 세 번째 기회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해줬던 것 같아. 지금의 와이프와는 결혼 생활을 7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이가 없어. 아직 신이 나에게는 조금 더 연애를 하라고 천천히 아이를 내려주시려고 하나 봐.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다. 못 배워먹은 놈이라 횡설수설에 글이 이상했을 텐데 읽어주신 현이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준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을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업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